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가에 민감한 주요 산업에도 실적 악화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판매 사업이 다음 달 공식 출범합니다. 30조 원 규모의 국내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계기로 국내 로봇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이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법원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당장 한국형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아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첫 소식 김채연 기자입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현지 시간 18일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 연방규정 제810절에 따라 미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이 규정을 이행할 권한은 미 법무부 장관에 위임돼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는데 미국 법원이 약 1년 만에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인 지적재산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은 겁니다. 만일 문제를 삼으려면 미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데 북핵 문제 등으로 엮여있는 양국 간 관계를 고려하면 미 정부가 총대를 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수원이 추진 중인 폴란드와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달 한국형 원전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시작됐고 체코에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최종 입찰 제한이 진행 중입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와 경쟁 중인데 기술력 측면에서 앞서 있는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원활한 수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별개로 양측은 지재권 문제를 놓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 중입니다. 한수원이 개발한 원전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한수원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2년이 넘도록 연기를 거듭했던 현대차그룹의 인증중고차 사업이 다음 달 공식 출범합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가운데 첫 중고차 사업 진출입니다. 다음 달부터 현대차가 직접 점검하고 수리해 보증하는 중고차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현대차 인증이라고 쓰여진 파란 간판 아래로 차량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직접 매입해 판매를 앞둔 인증 중고차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다음 달 중순부터 자체 인증 중고차 판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2020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풀려난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5년 이하 10만 킬로미터 이내 현대차, 기아 차량만 매입하고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와 상품화를 거쳐 신차급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차량 가치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접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중고차 거래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현대차그룹의 인증 중고차 사업이 다음 달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고차들이 모든 정비와 점검을 마치고 판매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인증 중고차 거래는 모두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정 없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알아서 시세를 확인해주고 견적을 내주는 식입니다. 다음 달 인증중고차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일반 소비자들도 현대차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검색, 견적, 계약, 출고, 그리고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제대로 된 차인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잘못됐을 때 보상도 해줄 것 같고 다른 데보다 신뢰성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어쨌든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브랜드력에서 안심하고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허위 미끼 매물과 불투명한 시세 등으로 레몬마켓이라 불리는 중고차 시장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우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 제주도가 높은 물가 탓에 우리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2박 3일짜리 골프 여행 비용을 비교해봤더니 이웃나라 일본을 가는 것보다 제주도를 가는 게 40만 원 가까이 더 비쌌습니다. 먼저 유호성 기자입니다. 골프 치는 재미에 푹 빠진 직장인 여진동 씨는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할 골프 패키지 여행을 알아보다 행선지를 일본으로 정했습니다. 국내로 가는 제주도 골프 여행보다 해외인 일본으로 가는 것이 더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구장은 예약이 쉽지 않고 일본은 되게 골프장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들어보니까 2박 3일 패키지가 75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훨씬 이제 비행기 값이 조금 더 비싸지만 좀 더 이제 외국 문물도 체험할 겸 더 좋은 기회라 일본으로 갈 생각이고. 실제 한국경제TV가 일본과 제주도의 골프 여행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일본이 제주도보다 30%가량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박 3일 숙박과 라운딩, 교통편 등이 포함된 비슷한 조건이라면 일본 골프 여행은 76만 원 선에 구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112만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침과 저녁 식사를 주는 일본과 달리 제주도 패키지는 식대를 별도로 내야 하는 곳이 많아 제주도를 찾는 골퍼들이 지출하는 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해외를 가는 것보다 더 비싼 이유는 골프 여행 패키지 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골프장 이용료가 제주에서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제주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16만 원대로 평균 5만 원대인 일본의 그린피에 비해 3배가량 더 높습니다. 또 패키지를 구성하는 요소인 숙박, 렌트, 항공료, 식비 등 치솟는 제주도 물가까지 감안한다면 여행 비용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실제 제주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년 전 100.15포인트에서 올해 8월 112.44포인트로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올해 7월에서 8월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약 230만 8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 7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62만 6,8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0배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이부 지수희 기자 나왔습니다. 지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관광지 제주의 좀 가격 경쟁력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골프 여행의 경우 제주도가 일본보다 약 30% 정도 비싼데요. 골프 인구 대비 골프장 숫자나 또 카트, 또 캐디 같은 골프 문화 차이 등에 따른 것도 있지만 최근 제주도 골프장 이용료 상승률이 가팔라진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이 대중제 골프장 가격 상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부작용으로 골프 인구가 조금 감소를 했지만 그린피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과 숙박비가 싸지 않은데요.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서울과 제주 왕복하면 약 20만 원 안팎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일본의 주요 도시를 갈 수가 있고요. 또 숙박비도 제주도는 평균 15만 원을 넘어서는 데 비해서 삿포로 같은 일본의 도시 숙박비는 약 10만 원 정도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주도는 이 칼국수 1인분의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쌀 정도로 이 먹거리 물가도 발목을 잡고 있고요. 처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관광 컨텐츠는 부실해서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아픈 대목입니다.
네, 우리 관광 산업의 가격 경쟁력 문제는 비단 제주에만 해당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최근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좀 허용이 돼서 이제 기대가 컸는데 예상보다 중국인들이 좀 거리에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여행 업계를 취재를 해보면요. 중국 관광객 단체 여행이 허용이 됐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항공이나 숙박 비용이 좀 싸서 그 비용을 아끼고 쇼핑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항공이나 숙박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저렴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것부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어야 팔 수 있을 텐데 입구부터 막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지난 2016년 한국 4박 5일 패키지 여행 금액 최저가는 약 35만 원이었는데요. 최근 중국 온라인 여행사의 비슷한 상품은 150만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해도 7, 8년 새 5배 가까이 뛴 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에 가면 이 관광 산업만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도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관광 산업은 특히 좀 내수에도 영향이 큰데 이 정부가 최근 이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2일을 일단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고요. 60만 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숙박 쿠폰을 주는 식의 내수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증요법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 에어비앤비 같은 도심 공유 숙박 서비스를 제도화하게 된다면 숙박비 인하를 유도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의료 서비스나 K-뷰티 같은 자원들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5G도 아직인데 6G 기다리기로 준비했습니다. 6G 조기 투자에 대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뜨거웠습니다. 김홍식 하나증권연구원은 이날 2019년 1월부터 국내 5G 장비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5G 장비사의 주가는 2017년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6G 관련한 투자를 미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솔리드와 이노와이어리스 등 포실적을 기록한 종목을 단기 집중 매수하라고 추천했고 또 업종 대표성이 강한 KMW, 에이스테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해 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증권사의 강한 매수 권고에 주가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요. 저점 매수를 추천했던 KMW와 에이스테크는 곧장 상한가로 직행했고 이외 통신장비 관련주들 모두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5G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6G 기술을 기대하는 건 너무 이르다 이러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어 관련 기업들의 수익과 성장성으로 직접 연결될지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두산 팔고 로보틱스 사자로 준비했습니다. 오는 10월 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지주회사인 두산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두산은 10%가량 주가가 빠졌는데요. 올해 들어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에 2배 이상 오른 주가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통상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상장하기 전까지에는 지주회사에 대해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자회사 상장 이후에는 상승 모멘텀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로보틱스의 상장에 대비해 투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증권
인건가에서도 로보티스의 상장으로 당분간 두산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원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두산보다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세가 쏠릴 것이라며 당분간 두산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증시에 성공적으로 입성하게 된다면 두산이 가진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악재 걷어낸 원전주 상승 가도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폴란드와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이날 미국 법원은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규정의 집행 권한은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민간 기업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한수원의 원전 수출과 관련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며 향후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도 상승 동력을 얻었는데요. 원전주로 꼽히는 한정기술, 우리기술, BHI 등 관련주들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종목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디지털 전환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농업 콘텐츠의 연계 제공이고요. 두 번째는 에그텍밸리 조성에 대한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미래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차 전지를 이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투자자들이 로봇 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치열한 청약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두산 로보틱스 공모주 청약이 진행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 1월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오래간만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조단위 대어로 평가받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은 272대 1을 기록했고 공모가는 범위 상단인 2만 6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차 전지에 이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른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를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거액을 투자해 최대한 많은 주식을 받길 원하는 경우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중 경쟁률이 낮은 곳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거액 자산가라면은 가장 많은 청약을 할 수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위주로 해서 공모 마지막 날까지 좀 지켜보시고 둘 중에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낮은 곳에 자금을 최대한 많이 투입하시는 게 청약 수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최대 164만 주가량의 일반 투자자 물량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두 증권사의 우대 고객이라면 모두 16만 2천 주까지 청약할 수 있고 일반 고객은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각각 8만 1,000주, 2만 7천 주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 계좌를 만들어 청약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을 총동원해 청약한 뒤 배정받은 주식을 하나의 계좌에 합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배정받더라도 상장 당일 매도하는 것보다 최소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장 이후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의 4분의 1 정도로 적고 로봇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은 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노동력도 부족하고 인건비 상승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동화에 대한 수요는 긍정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 1년 이상 하시는 게 그 흐름을 따라가기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안전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국내 최대의 자율주행차 실험장을 성나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른 차가 끼어들자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입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도 알아서 멈춰섭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K시티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검증이 한창입니다. 기술 개발은 물론 안전 실험까지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차가 K시티라는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현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K시티는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시설 등 실제 도로와 흡사한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2단계 고도화 사업을 마친 뒤 AI 알고리즘이 학습을 거듭해 재난과 비슷한 상황에서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상환경재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수준의 비와 안개를 발생시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배터리 낙하, 차대차 충돌 실험 등을 통해 탑승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연구도 진행됩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27년까지는 일단 무료 개방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스타트업 와가지고 K시티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네 자율주행 알고리즘이나 AI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K시티는 내년 말까지 자동차와 건물 간 통신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 기술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미중 간 갈등 속에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까지 중국을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자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신할 대안으로 낙점한 곳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박찬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년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증시 순매수세를 넘어섰습니다. 월가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과 내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미중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중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순유출된 자금은 총 1,880억 달러, 우리 돈 250조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투자자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중국 및 중화권 펀드에선 4,400억 원이 순유출됐고 베트남과 인도 펀드로 450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외교 등급 격상을 발표하면서 베트남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요충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희토류 같은 광물이 대거 매장돼 있어 주요 IT 기업들이 생산기지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탈중국화를 추진 중인 애플이 인도와 베트남을 차기 생산지로 선택했고 엔비디아는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 등과 AI 사업을 협업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세계 최대 IT 생산국의 입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VN 지수는 탈중국화 움직임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연초 이후 20% 급등해 1년 내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되는 반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올해 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